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른 이유를 알고 보니 관세 때문이라네요. 관세 20%면 물가가 2.3% 폭등한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할 때인지 피할 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R로 매일 1% 수익 만드는 저의 루틴을 공개합니다. 먼저 단타 수익 매매로 일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미국 주식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표인데요. 거래량도 많고 변동성도 어느 정도 있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MSTU입니다. 하루 동안 고가와 저가 차이는 무려 18.6%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9.9%로 굉장히 큰 편이죠. MSTU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 레버리지 종목이죠.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유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추세와 미국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거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R,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슬, 테슬라 2배 인버스인 TSLZ, D-웨이브 퀀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한 주 거래를 해보니 TSLR이 가장 수익 내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SLR은 2월과 3월 평균 거래량이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1.8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관심 종목 중 2위죠. 일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13%로 최상의 수익을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지만 저가와 고가를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1% 수익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LR 9달러의 1%의 수익금은 0.09달러입니다. 9달러에 사서 9.2달러에 팔면 수수료 포함해서 1%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수를 추정하면서 거래를 하는데요.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죠. 해당 지수의 흐름을 보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합니다. TQQQ 차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TSLR 차트가 움직입니다. 대부분 지수보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는 건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TQQQ가 상승할 때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하면 TQQQ도 따라 하락하고 TQQQ가 하락할 때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하면 따라 상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할 때 주시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차트는 TQQQ이고요. 하단에 있는 건 TSLR 차트인데요.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8종목의 최근 2달간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은 TSLR 회색으로 된 차트입니다. 거래대금도 살펴보면요. TSLR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소엑셀이 지난 금요일 치고 올라왔는데요. 주가가 최근 폭락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TSLR 종목으로 약 1%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실현손익은 7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상태입니다. CNN의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는 투자 심리를 0에서 100으로 수치화하는 지표죠. 지금 수치는 단 4에 불과합니다. 거의 바닥 수준이죠. 이처럼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는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이 확인한 결과 고율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입니다. 먼저 웰스파고의 분석에 따르면 4월 2일 발표된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PC 물가 상승률은 기준 전망 대비 1.8포인트, 핵심 PC는 무려 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세가 20% 오르면 물가가 2.3%가 폭등한다고 합니다. 웰스파고가 계산한 충격적인 시나리오죠. 2025년 2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 자체는 2026년 이후에도 관세가 없었을 때보다 약 1% 높은 상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이 예고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주식시장에 특히 금리 민감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TS 롬바드는 이번 관세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입 비용이 오르면 기업의 마진이 줄고 이는 결국 주가 수익 비율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 가치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요. 미국 국채의 약 39%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와 자본 이탈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빅테크 비중을 조정하고 방어 섹터 비중을 확대하라고 합니다. 금리 민감 자산 회피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금리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정책과 정치 리스크가 함께 움직이는 복합적인 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 급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번에도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가 퍼졌던 1929년 대공황의 시작,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역사에 남은 블랙 목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주가는 전날보다 11% 급락하면서 문을 열었고 며칠 사이 25% 가까이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그 주의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틀 만에 전체 시장의 4분의 1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3년간 다우지수는 90%나 하락했고 이 충격은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믿음이 지나친 낙관과 과도한 투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당시 허버트 후보는 위기 대응책으로 관세 인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를 상대로 보복성 무역 장벽을 촉발했고 결국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제 무역의 축소는 곧바로 실업과 경기 침체로 이어졌죠.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은 다소 위험한 실험일 수 있습니다. 그는 대공황은 관세가 낮아서 생긴 일이며 당시 더 강력한 보호 무역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그 관세 정책이 침체를 심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은 단지 주가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글로벌 반응까지 중립적으로 반응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공포가 아닌 정책의 영향력과 글로벌 연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1929년과 유사한 패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단순히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들은 트럼프의 베팅이었지만 보상은 아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 회장,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이아 CEO 등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취임식에도 CEO들이 참석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죠. 규제를 줄이고 인수합병을 늘려주고 해외 규제에 맞서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의 보복 관세를 때렸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폰, AI 칩, 게임기 같은 전자제품들의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작 자국 대표 기술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휘둘리는 상황이 된 거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메타, 아마존 주가는 2일 만에 13에서 16% 급락했고 머스크, 베조스, 저커버그의 자산도 수십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결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러다 정말 트럼프에게 줄 선 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관세 이슈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물건 시대는 끝났습니다. 관세 폭풍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졌나 궁금하셨죠? 사실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가 사는 물건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기술 발전, 중국과의 무역 확대, 원자재 안정 같은 덕분에 TV, 스마트폰, 가전제품 같은 게 오히려 싸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가 불을 지피고 있죠. 4월부터는 수입차,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대부분의 제품에 25% 가까운 관세가 붙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돌아오죠. 어떤 회사들은 창고에 쌓아둔 재고 팔고 나면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올해 가격을 5%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는 경쟁을 줄이고 국내 기업 혁신 유인도 낮춰서 장기적으로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해야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값싼 물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소비, 투자 계획 세울 때 이런 물가 상승 압력과 정책 리스크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관세의 타격 속에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중국도 바로 보복 조치로 동일한 34%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상호 관세주의죠. 이 여파로 테슬라 주가가 목요일 5.3% 하락했고 금요일 추가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은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해 있죠. 2024년 기준 테슬라 매출의 22%가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도 하죠. 물론 중국 내 생산 차량은 대부분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제조 비용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거나 중국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면 매출 타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의 상징적 카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캐나다가 최근 테슬라 차량을 정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 소비자든 중국 소비자든 모든 제품이 더 비싸지고 결국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약 4,400억 달러어치 수입을 했고요. 중국에 1,450억 달러어치 수출을 했는데요. 이 규모에서 무역 장벽이 생기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테슬라의 이익 전망보다는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테슬라 주가 차트입니다. 목요일에 5.3% 하락했고 금요일날 추가로 하락해서 235.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5.3% 급등했던 이유는 머스크의 도지 관련 활동 중단설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2024년 들어서만 4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JP모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낮췄고 트루이스트도 기존보다 하향된 28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요 의견이 많지만 앞으로는 수요 둔화와 브랜드 손상 이슈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여력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투자하신다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관세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목요일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엔비디아 주가도 하루 만에 7.8%나 급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나스닥 전체도 6% 가까이 빠졌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은 불과 2주 전에 이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3월 19일에 있었던 GTC 컨퍼런스에서 단기적으로 관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AI 하드웨어와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반도체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래에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해선 기존 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율이 79%에 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 둔화나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메타, 구글 등도 소비자 지출이나 기업 IT 예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 CEO는 만약 침체가 온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AI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성장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게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 차트인데요. 지난 목요일 7.8%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하락해서 92.5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터 리게티 아이언Q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다시 양자 컴퓨팅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공식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리게티 퀀티넘 아이언Q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가 있는데요. 이들이 추진하는 QB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2033년까지 실용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의 운영 제작 비용보다 계산 능력이 더 큰 경제적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DARPA는 이제는 과장된 기대에서 실제 프로토타입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검증에 들어간 거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과학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1년 동안 DARPA의 R&D 검토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선 독립기관이 직접 하드웨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변혁적이고 오류 허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리게티 입장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2022년부터 DARPA와 협력 중이고 이번 참여를 통해서 기술력과 존재감을 입증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CEO 수보드 쿨가르니는 양자 컴퓨팅이 암호 해독이나 보안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 무려 1,380억 달러, 한화로 18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회사인 퀀티넘도 만만치 않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CEO 라지브 하즈라는 지금까지 17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기반 슈퍼컴퓨터와 양자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언Q는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 CEO 피터 체프먼은 2030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 흑자 전환을 목표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컨퍼런스 콜에선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국 공군 연구소에 양자 네트워킹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기술의 실제 응용 가능성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날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검증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투자는 양자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기술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저점 매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형 기술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닷컴 버블을 직접 겪은 베테랑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술주에서 진짜 승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나눴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살펴보면 이번 주에만 기술주에서 1.55조 달러, 전체 미국 증시에서 5.6조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한껏 주목받던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36%나 빠지면서 분위기가 확 식었습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트 회장 롭 아너티는 과거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추락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도 기술주는 한창 주목받았지만 지나친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후엔 긴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데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는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닷컴만 붙이면 상장되던 시대였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도 넘쳐났습니다. 반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량한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래도 함부로 떨어졌으니 싸다라고 들어가는 건 위험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기술주 매수 시점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켄 머허니는 펄을 주시하라고 합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시장 심리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롭 아너트는 PSR, 주가 매출 비율을 중시합니다. 이익률이 낮더라도 매출이 큰 기업, 경쟁에 덜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거죠. 시버트 파이낸셜 마크 말렉은 이익 성장률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번 튀고 나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시장은 금방 식을 수 있다는 거죠. 줄리엣 비엘은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봅니다. 실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상 왜곡이 적고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력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우드는 가격 흐름, 즉 상대 강도를 봅니다. 어떤 업종이든 오르는 종목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주가 흐름이 먼저 힌트를 준다고 간주하죠. 예를 들어 최근엔 사이버 보안 섹터가 전체 기술주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ETF 기준으로도 하드웨어 기업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술주가 싸 보인다고 막 들어가기보단 지금은 철저하게 선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숫자를 보든 흐름을 보든 핵심은 지금이 이 기업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하락장 속에서도 승자는 반드시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엄청난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점점 그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제 슬슬 바닥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바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준 의장조차 향후 전망을 정확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선 주식을 사기도 들고 있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딜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론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피스트는 지금이 바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꽤 가까워진 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시장 전반이 세일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40을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빅스가 이렇게 높을 땐 1년 뒤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S&P 500 종목 중 약 75%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을 정도로 조정이 깊어졌는데요. 지난 2022년 베어마켓 저점 당시 83%가 그랬다는 걸 떠올려보면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지표만 믿고 성급하게 들어가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한 줄, SNS 글 하나에도 주가가 출렁이는 요즘이니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 하나로 나이크, 룰루레몬 등의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땐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럴 땐 특히 우량 기업,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아폴로 같은 기업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장기 투자자에겐 매수 기회를 모색해볼 만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는 반복된다고 하죠. 대공황도 기술주 급락도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변해도 현명한 투자자의 시선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각으로 한 주 투자에 임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